자, 반갑습니다. 김종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볼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송미인곡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3인곡의 속편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06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던 기출지문입니다. 또 2호 수특하고 수완에서 이번에 정철의 관동별곡이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철 작가 연계가 또 우리가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송미인곡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송미인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뭘 이해해야 돼? 그치? 한해정서를 좀 이해해야 한다. 한해정서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같이 좀 살펴볼까?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 자, 우리가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한은 일반적인 새드니스하고는 좀 다르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복합적이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복합적이다.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프고 한두 개의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슬픔이라는 거. 그래서 자, 이 슬픔은 첫 번째가 굉장히 복합적이다. 이 한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응어리졌다고 하잖아. 응어리졌다고 하잖아. 얘는 응축되어 있다. 자, 내가 이거를 인스타에서 본 건데 너무 슬픈 표현이더라고. 이 한해정서를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에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소금물에 소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는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 가라앉으면서 소금이 그 밑에 쫙 깔려. 그러면서 물이 투명해진단 말이야. 살기 위해서 그 소금이 가라앉긴 해. 그러고 우리가 이제 투명해진단 말이지, 마음속은. 근데 여전히 슬픔은 그 소금처럼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해정서라는 건 그런 거야.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시간이 약이다라고 해서 조금씩 마음이 비워지긴 하지만 전혀 사라진 건 아니다. 그 마음 속에 그대로 응어리져 있고 그 마음 속에 여전히 상처로 이제 남아있는 어떤 침전물 같은 그런 감정이 한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이제 주된 어떤 정서 중에 하나지. 이 응어리진 슬픔이 촉발될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 세 가지를 좀 얘기를 같이 해보면 첫 번째가 유배야, 유배. 유배. 군신 간의 이별이지. 그리고 두 번째가 말 그대로 이제 남녀 간의 이별이다. 사랑이 깨진 경우에. 세 번째가 가난으로 인한 한이야. 우리가 몇 년 전에도 탄군가라는 가난으로 인한 한탄의 정서가 주제였던 작품이 수능에 출제가 됐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런 맺힌 슬픔을 촉발해낸다. 그리고 송미인곡은 다 알고 있겠지만 유배로 인한 한이다. 정철이 선조에게 버림받아 유배지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지. 자, 유배가사의 대가 정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정철 다들 알겠지만 당대의 문장가였어. 송미인곡, 삼인곡, 관동별곡, 성산별곡, 장진주사 정말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이 작품들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우리가 평가원 기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다. 전부 내가 지금 이야기한 작품들이 수능에 실제 출제가 됐던 작품이지. 그래서 1500년대의 문장가였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송미인곡,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송미인곡이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울, 이 송미인곡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정치인 정철이야. 그렇지, 서인의 당수였어. 우리 선조 때 서인당이 있고 동인당이 있었는데 그 둘이 당쟁하는 데 있어서 서인 쪽의 당수가 정철이었다. 그래서 이 정철의 작품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뽑아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이 문장이 또 칼이 돼서 상대편 동인당을 또 죽이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맞아, 우리랑 똑같이 한 시대를 살다가 갔던 사람 정철이다. 그래서 이 정철의 생애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기 위해서 내가 요약해 왔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 드나들었어. 정철의 누나들이 전부 왕가에 시집을 갔거든. 그러다가 10살 때 을사사화가 일어나면서 정철네 집안이 몰락하게 된다. 어제까지 삼촌이라고 부르고 어제까지 이모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 정철네 집안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그런 충격적인 광경을 10살 때 목격하게 되면서 내가 권력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밀려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송민국, 사민국 보면 임금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충을 어필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좀 가려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인다. 그리고 이제 16년 동안 좀 이제 은거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서 공부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집안이 사면되면서 이제 장원급제를 26살 때 하고 그 다음에 45살에 관동별곡을 지으면서 정치를 열심히 하다가 50살에 5번째 낙향하면서 이제 선조한테 또 쫓겨나고 그 선조한테 쫓겨나니 5번째 낙향 했을 때 삼인국 송민국을 지었다. 우리는 오늘 이 송민국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서 송민국을 쓴 다음에 아주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하면서 기축옥사의 담당 검사가 돼서 상대편 당 거의 1500명을 숙청하는데 어떤 중심이 되고 그 선두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이 기축옥사 때문에 정철에게 희생당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 기축옥사로 정철이 정계에 컴백하는 데 있어서 송민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송민국이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또 무서운 작품이기도 하다. 이 송민국으로 정철이 임금께 이제 용서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되니까. 자, 기축옥사 끝난 다음에 우리가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권력이라는 게 참 허망하다. 다시 권력을 잃고 위리안치는 유배지에서 이제 가시덤불 속에 갇히는 거야. 이 선조에게 다시 버림받고 가시덤불 속에 갇힌 상태로 생을 마무리했던 한해 정서가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정철의 송민국에도 한해 정서가 아주 깊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10살 때 형을 잃고 매형을 잃고 궁궐에서 쫓겨나고 끝까지 임금께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버림받은 채로 또 생을 마감하는 어떤 한해 정서를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서 송민국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정철의 작품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평가원이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라는 거야. 성산별곡은 13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고 관동별곡은 15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고 사미인곡은 21년도 최근이지. 송민곡은 06년도에 수능에 출제가 되면서 거의 모든 작품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었다. 송민곡은 다시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여러 명이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민국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 작품을 쓸 때 정철의 상황은 맞아. 지금 낙향에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쫓겨난 거지. 낙향에서 은거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야. 제목의 의미는 사미인곡의 속편이다. 임금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그 사미인곡의 속편이 송민국이다. 그래서 이 사미인곡은 그럼 무슨 의미냐? 이 사자가 생각할 사자고 미인이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는 임금을 얘기한다.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의 속편격이다라고 보시면 돼. 사미인곡 2, 그렇지?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 자, 적강구조, 여성화자, 사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요것들이 다 사미인곡에 나와 있는 특징들이거든. 적강구조는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진 구조라는 거야. 자,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이 시의 주인공이 뚝 떨어졌다라는 구조로 시작을 해. 굉장히 처량하지. 천상계에 살다가 지상계로 떨어졌으니. 그리고 작가는 정철, 50살의 남성이지만 화자는 여성, 선녀로 세팅을 한다. 여성 화자를 세팅을 한다는 얘기야. 이 선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천상계에서 뚝 떨어졌다는 얘기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천상계, 지상계의 세팅, 그리고 여성 화자의 세팅을 했느냐? 한의 정서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지. 아니, 아저씨가 울고 있는 것보다 여리여리한 여성이 울고 있는 게 더 한의 정서가 극대화돼 있잖아. 그치? 그리고 한양에서 지방으로 쫓겨나는 것보다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쫓겨나는 게 훨씬 더 슬픈 구성인 것이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계절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과 이 분신의 어떤 화소들이 여기에 3인곡에 드러났다고 하면 이게 원에 드러난 거예요. 원. 3인곡 원에 드러난 거라고 하면 이제 이 송미인곡은 선녀가 2명 나와. 선녀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적 구성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투답게 업그레이드가 좀 됐다는 얘기지. 이게 원이었다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투인 것이다. 투였다. 그래서 사계절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하루의 흐름이 좀 나오고 3인곡에서는 봄에도 임생각, 여름에도 임생각 이런 식이었다면 송미인곡은 아침에도 임생각, 점심에도 임생각 이렇게 좀 콤팩트하게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플러스 공간의 이동까지 드러나면서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분신도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좀 살펴보자 이 말이다. 자,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3인곡의 소편, 송미인곡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면 자, 시작할 때 대화적 구성 선녀가 2명이라고 했어요. 선녀 2명으로 시작하는데 누가 얘기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게 뮤지컬적인 구성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글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내가 처음에 좀 잡아줄게.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한 것 같은데 얘가 감녀야, 감녀.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건 일단 감녀의 대사고 자, 이 작품에서 감녀가 보조화자야. 주인공은 누군데요? 을려, 중심화자야. 이 을려가 버림받은 존재이자 정철이란 말이야. 그럼 감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 을려가 슬픔을 표출할 수 있게 MC 역할을 하는 거야. 감녀가 너 을려, 너 얘기 좀 해봐. 이런 식의 구성인 거지. 자, 한번 읽어볼게. 감녀가 운을 딱 띄우는 거야. 저기 가는 저 여자애 본 것도 같은데? 여기 있는 이 각시가 누구겠어? 그러면 을려를 지칭하는 것이다. 감녀가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가는 저 을려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자, 을려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네.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 천상백옥경이 옥황상제의 궁궐이거든.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야. 천상백옥경과 광안전이 옥황상제의 궁궐을 의미하는데 이 옥황상제의 궁궐은 사실은 맞아. 한양, 선조의 이제 한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요런 세팅이지. 옥황상제의 궁궐에서 뚝 지상계로 떨어진 선녀 똑같아. 선조의 한양에서 전라도 창평으로 뚝 떨어진 정철. 요게 적강구조야. 그래서 요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슬픔의 깊이를 배가시키고 있다. 이 적강구조, 떨어질 적자에 하강할 항자, 적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그치? 자, 요런 세팅, 이 적강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한의 깊이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읽는 거야. 저 여자의 천상백옥경, 임금이 계신 옥황상제 궁궐을 어찌하여 떠나서 지상계에서 해 다 저문 날에 누구 보러 가는 거지? 자, 여기까지 감녀가 을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 우리 송미인곡을 이해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 감녀가 을려한테 야, 너 어디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을려가 나 임금님 생각하면서 임금님 찾으러 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지. 그러면 왜 이런 세팅을 했는지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야. 이 갑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을이 여기서 중심이 돼서 막한의 정서를 표출하는데 사실 지 입으로 지가 슬프다 그러면 그 슬픔의 깊이가 잘 안 드러나. 그렇잖아. 우리 원래 진짜 슬픈 장면은 주인공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조연들이 무슨 일 있어? 그럼 이제 주인공이 약간 옅은 미소를 띠면서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이게 슬픈 거지. 쥐가 지 입으로 나 너무 슬퍼. 누가 내 말 좀 들어줘. 이거는 좀 소위 좀 짜친다. 그래서 감녀가 필요한 거야. 감녀가 이제 세팅을 해주면서 을려가 슬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보조 화자를 이해하시면 돼. 자, 해 다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 그랬더니 이제 을려가 시작하는. 너구나. 이제 너가 이제
감녀야. 너구나. 완벽한 이제 대화적 구성인 거지.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래? 그럼 당연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어? 슬픔, 외로움,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겠지. 다시 한번 중심하자, 보조하자 체크하시고, 중심하자가 을려고, 보조하자가 감려고, 이번에는 을려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라. 처음엔 이걸 연습하면서 가야 너가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본격적으로 을려가 자신의 슬픔을 쭉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내 얼굴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하겠냐마는 일단 괴다가 필수어휘야. 사랑하다라는 필수어휘인데, 자, 요거 잘 이해해야 돼.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했겠냐마는 이게 무슨 말이냐? 겸손함의 태도야. 나 별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랑해 주셨다. 요렇게 읽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자부심이라고 읽으면 안 돼. 내 얼굴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 이렇게 이제 오답선지가 출현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겸손함의 태도라는 거 기억을 좀 해야 돼. 나 별거 아닌데 어쩐지 나를 보고 따옴표 넣어야 돼. 아이고 너로구나, 아이고 너로구나 하면서 예뻐해 주셨다. 이렇게 읽는 거야. 누가? 선조가. 옥황상제이자 임금이.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 우리 님께서 별거 아닌 나를 예뻐해 주셨어.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나도 우리 님을 믿어서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 그냥 조금 까불었어. 여기서 이래는 아양이야. 그러니까 좀 건방지게 까불었다 이거야. 원래 윗사람이 또 잘해주면 편하니까 내가 또 좀 짓궂게 굴 때가 있잖아. 그랬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자책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걸 자책하느냐. 이 까불었다는 게 임금께 어떤 반역의 행동을 했다는 건가? 큰 잘못을 했다는가?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소서에서 잘못 표현할 때 잘못이 아닌 걸 가지고 약간 잘못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걸 가지고 단점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시간을 너무 잘 지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조금 부담스럽게 합니다. 이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지 장점이거든. 그래서 저는 너무 솔직한 게 탈입니다. 뭐 저는 언제 어디서 절대 뒷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뭐 저한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인품이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여기도 내가 임금님을 어지럽게 굴었다는 건 큰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만큼 자기가 충언을 잘했다. 다른 놈들은 간사하게 사바사바 할 때 나는 임금님이 잘해주셔서 그냥 건방지지만 솔직했다. 임금님께 항상 이런 충언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간언이라고 하거든. 간언을 나는 좀 했다. 그래서 오히려 임금님께 좀 오해를 받았다. 좀 건방지다고 오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좀 읽으셔야 되고. 자, 넘어가서 그렇게 내가 충언을 하다 보니까 임금님이 어때? 반기시는 얼굴빛이 달라지셨어. 이제 화가 좀 나신 거야. 그래서 쫓겨났다라고 내가 쫓겨났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넘어가서는 누워서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서 앉아서 계속 되새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정말 산같이 쌓여 있구나. 이게 이제 자책의 정서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도 삼인곡과는 약간은 다른 점이야. 삼인곡은 임금님이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책은 조금 안 하거든. 근데 여기에 보면 자책,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기억을 좀 해야 돼.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다. 그치? 넘어가서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겠느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전시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펴주는 거야. 이 꼬랑지를 반드시 펴줘야 돼.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겠냐? 이거 느낌표로 바꾸면 하늘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 탓할 것도 없다. 뭐다? 운명이다. 이 유배가사에서는 운명론적 태도를 반드시 체크해내야 한다.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이 해다가 생각하다 라는 뜻이지. 필수 어휘는 우리가 좀 외워주고 다 생각해 보니까 조물, 신이야 신. 신의 탓이로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신을 원망하는 건가요? 신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운명론적 태도지. 다 신의 뜻이었구나. 운명이구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슬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을 운명론적 태도로 취하고 있다. 그래서 다 운명이다. 뭐 어쩌겠느냐. 이런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보조하자. 감녀가 딱 나와서 한번 쳐주는 거야. MC처럼. 그런 생각 하지 마. 야, 너 너무 그러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 바로 올려가 조용해봐. 나 맺힌 일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뮤지컬적인 구성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내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으니까 들어봐. 우리 아까 봤지. 응어리진, 맺힌. 이 정서가 뭐야? 한마디로 한이다. 한. 그렇지? 자, 둘이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 맺힌 일이 있으니까 들어봐. 조용히 하고. 내가 우리 임금님을 모시고 있어서 임금님의 일을 아주 잘 아는데 그 물 같은 얼굴이라면 투명하고 연약한 뭐 이렇게 읽으면 돼. 그 연약한 모습이 편하실 적이 도대체 몇 날일까? 이것도 어떻게 물음표.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얼마 안 될까? 걱정된다. 이런 물음표의 이 의문형 어미들을 종결 어미로 펴줘야 돼. 서리법이잖아. 서리법을 잘 이해해서 이 사람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제 어휘를 하나 가르쳐 줄 건데 얼굴 있잖아. 얼굴. 연약한 얼굴이라고 읽으면 안 돼. 면상이 아니라 이 얼굴이 모습이야. 모습. 옛날에는 중세 때는 얼굴이 모습이었어. 그래서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 하면 이 모습이 장대하고 뭔가 풍채가 좋다는 얘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조그매졌어 라고 하면 너 왜 이렇게 왜소해졌어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얼굴 좀 기억을 해놓고 그러면 연약한 그 모습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꼬 뭐 이런 거지. 자, 춘한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초는 누가 매셨는고 같이 가버리자. 춘한 봄춘자고 고열 여름의 더위다. 추일 가을의 하루고 동천 겨울의 하늘이다. 자, 쉽게 가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임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니라서 매셨는고 물음표잖아. 또 바꾸라고. 느낌표로 계속 바꿔야 돼. 도대체 누가 모셨을까? 이건 무슨 말이야? 누가 모셨을까? 걱정이 된다까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계속 걱정이야. 밥은 잘 먹고 다니는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가? 죽조반 조성매가 식사야, 식사. 하나씩 좀 뜯어보면 이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이라고 해. 옛날에 임금은 아침 먹기 전에 죽을 먹었단 말이야. 속을 좀 편하게 하려고 이 아침 죽을 좀 먹었고, 조성매가 아침 조자에 저녁 석자. 우리가 호텔에서 먹는 아침밥을 조식이라고 하지. 저녁밥은 석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조성매는 아침 그리고 저녁 매가 밥이야. 옛날에는 임금의 수라, 임금의 밥을 매라고 높여서 발음했어. 그래서 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아침 저녁 밥이다. 자, 그러면 죽과 아침 저녁밥은 옛날과 같이 새시는가는 잡수시는가라는 고어야.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좀 따로 외워줘야 되고, 내가 왜 세 가지 기능이라고 했는데 별건 아니고, 아까 기억나?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쌓였구나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 뇌가 처음에는 비유적 의미, 죄의 크기.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의 뇌는 밥의 높임말.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거든. 그냥 리얼 산이야. 요거까지 뇌의 기능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뇌 있잖아. 이거 한짝의 우리말이게. 이거 우리말이야. 매산자잖아. 매산. 산이 한자고 매가 우리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송민국에 관련된 선지 중에 꼭 순 우리말을 구사하여 시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선지야. 여기에 물론 중간중간에 한자어도 나오지만 정철의 가사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한글로 쭉 쓰였고 순우리말이 많이 나왔다는 거다. 그래서 뇌가 우리말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구사하였다는 선지도 챙겨가세요. 알겠지? 죽조반 조성매는 밥은 잘 잡수시는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기나긴 밤에 잠은 주무시는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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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잠은 어찌 자시는 것도 걱정이 되는구나. 이거 항상 느낌표로 바꿔야 된다. 걱정을 엄청 하고 있는.
님 쪽의 소식을 아무렇게나 알지 아니자. 다희가 쪽이야, 쪽. 다희는 쪽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동다희 하면 동쪽, 남다희 하면 남쪽, 님다희 하면 님쪽. 님쪽 소식을 아무렇게나 알지 아니.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이런 식의 의역이 필요하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려고 하니까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다 갔어. 뭐 하다가? 임 생각하다가. 내일은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이겠어? 이미 보낸 사람. 이제 정철은 이제 임금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하니 돌아오라. 이런 칙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올까라는 기대감이겠지.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너무나 슬프고 외로우니까 방향상실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슬픔의 표현이겠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모르겠다라는 거지. 모르겠다.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자, 잡거니 밀거니 뇌의 세 번째 의미. 진짜 산.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체크해야 될 게 공간의 이동이 시작됐다는 거 체크해야 돼. 공간의 이동 1번 산에 갔어. 공간의 이동 산에 갔다. 자, 화자가 산에 올라간 이유와 임금을 상징하는 것들 미리 얘기할게 그냥. 자, 우리가 이태백의 어떤 시에서부터 나온 건데 고전 시에서는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금이야. 그러면 신하가 산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신하가 산에 올라가는 건 상징적인 건데 내가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산에 올라간다는 건 그런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님에게 닿고 싶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야.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는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돼. 선생님, 진짜 등산일 수도 있잖아요. 건강관리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송민국에 쓰겠냐고. 미쳤냐고. 지금 정철이 낙향해가지고 이거 임금님한테 반성문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는 가끔 등산도 하면서 잘 지냅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 이 등산한다는 것 자체가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게 임 생각만 하면서 지내고 있다의 표현인 거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유배가사의 포인트가 본인을 엄청 처량하게 묘사해. 그래서 네가 유배가사를 해석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잖아. 그냥 불쌍한 행동하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올라가니까 구름은 커니와, 커니와는 물론이거니와 라는 뜻이야.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가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도 물음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느낌표로 바꿔야 한다. 자, 이거 바꾸면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가 도대체 무슨 일로 나와 임 사이를 방해하는가 이렇게 읽어야 돼. 방해하는구나. 그러면 구름과 안개가 상징하는 바는 뭐야? 내가 임금께 가려고 하는 이 상황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구름과 안개가 상징하는 바 방해물 어떠니? 너무 좋은데요? 장애물은 어때요? 너무 좋네요. 정철이 정치인이니까요. 간신배는 어때요?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도 돼. 간신배를 넘어서 있잖아. 간신배를 넘어서 동인이라고 봐도 돼. 정철은 흑백 논리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거든. 정철이 서인의 짱이야. 서인의 영수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정철과 임금 사이를 방해하는 건 서인 반대편인 동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철은 간신배를 계속 어필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간신배가 나와 임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동인놈들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전하. 끊임없이 이렇게 어필을 했단 말이야. 자,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찌 보며 이 문장의 상징성이라고 얘기를 좀 해놨는데 자, 일단 내가 아까 가르쳐준 거 떠올려야 돼. 해 일자고 달 월자야. 그럼 이거 뭘 상징하는 거야? 임금을 상징하는 거야. 자, 읽어보면 지금 산천이 어두워서 해와 달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산에 있는 지금 이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건가요? 밤이라는 건가요? 우리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산천이 왜 어둡지? 어두운 이유가 두 가지일 수 있다. 진짜 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그 간신배 새끼들이 해를 가로막았잖아. 구름하고 안개가 해를 가로막았잖아.
그래서 어둡다라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조금 이따 내가 올라와서 다시 정리할게. 어쨌든 1월을 어찌 보며라는 거는 어두워서 임금님을 볼 수가 없다고. 자, 넘어가서 가까운 거리, 지척은 가까운 거리야. 가까운 거리도 보이지가 않는데 천리밖이 보이겠느냐? 이 천리라고 하면은 한 400km 정도 되지. 그래서 천리밖이 보이겠느냐? 400km면은 딱 한양이다, 그렇지? 임금님이 계신 곳을 보고 싶다라는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이겠다, 그렇지? 자, 넘어가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 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가 이 문장을 읽자마자 공간의 이동이라고 체크해야 된단 말이야. 외에서 물가로. 평가원이 정말 좋아한다고. 기본적으로 시는 가만히 멈춰서 독백을 하는 게 시의 일반이기 때문에 이런 시의 특징, 화자가 이동을 하고 있거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건 꼭 출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산에서 물가로. 그러면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했어. 자, 백길을 보려고 한 이유를 너가 얘기해 볼 수 있어? 그냥 배 타고 즐기려고? 배 타고 그냥 놀라고? 그럴 이유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실제로 정철이 배 타고 놀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여기다 쓰진 않겠지. 그러면 백길이나 보려고 한 건 뭐야? 또 배 타고 임한테 가고 싶은 거야. 아까는 산에 올라가서 해에 닿고 싶은 거고 이번에는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가고 싶은 거고 한강까지 이런 표현이라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화자는 백길을 왜 보러 갔을까? 임금을 만나러야. 임금을 만나러. 한강 타고 가려고. 임금을 만나러. 공간의 이동 체크해라. 어디에서? 산에서 물가로. 그렇지? 자, 체크했어. 넘어가서. 이번에는 또 물가에서 임에게 가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한다는 얘기야? 바람과 물결이 이 백길을 방해하는구나. 배가 도저히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구나. 아까 구름과 안개랑 똑같이 장애물, 간신배, 방해물, 동인파. 정철이 서인이니까 이들은 동인파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동인들을 미워했어. 실제로 이 작품 쓴 다음에 정철이 어떤 기축곡사의 담당 공사가 돼서 이 바람과 물결을 싹 쓸어버린다. 1,500명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바람과 물결이 간신배다, 방해물이다. 뭐 이런 거 체크를 좀 해. 바람과 물결은 방해물, 간신배, 장애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 동인파라고도 볼 수 있다 이거. 어둥정된다 이거는 어수선하게 되어버렸다. 그렇지. 어수선하게 되어버렸다 이거다.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고. 자, 굉장히 쓸쓸한 배경이야. 생각해봐. 물가에 가서 내가 임금한테 가려고 백길을 막 알아보고 있어. 근데 바람하고 물결이 막 어지러워서 도저히 배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빈 배 한 척이 끼 옆에 이렇게 탁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빈 배가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야. 이 빈 배가 도대체 이 작품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냐 이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이게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야. 출제가 많이 되지. 자, 내가 여기다 써놨어. 배는 왜 감정이입의 자연물이 아닐까? 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배를 자, 한번 보자. 자연물 내지는 객관적 상관물 막 이런 말을 써. 특히 이제 학교 시험지에 객관적 상관물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지. 객관적 상관물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 근데 수능에는 한 번도 안 나온 단어야. 학교 시험지에 많이 나와. 객관적 상관물. 이 시에 나오는 물건들을 우리가 자연물 혹은 객관적 상관물이라 부르는데 이 객관적 상관물은 결국에는 다 화자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가져온 걸 거야. 그냥 가져왔을 리는 없겠지. 빈 배도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가져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객관적 상관물을 가져올 때 방식이 크게 3개가 있어. 다 아는 거야, 너가. 자, 첫 번째는 그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저 슬피 우는 뻐국새를 보라.
슬피 우는 저 새는 어디로 가는지, 그 새가 진짜 슬프게 우는 게 아니지, 나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멀쩡히 지나가고 있는 새에다가 나의 감정을 이입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이입하는 자연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로 정답구나. 나는 졸라 빡치는데. 나의 감정과 대조되는 감정 대조의 자연물이 있다. 세 번째가 이런 거야. 감정 이입도 아니고 대조도 아닌데, 잘 봐. 우리 아까 뻐꾸기가 슬피 운다. 슬피 우는 저 새요. 이런 경우는 나의 감정이 그대로 이입돼 있단 말이야. 의인화가 수반돼 있다고. 새가 울고 있다, 새가 웃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빈 배는 그냥 보인다잖아. 빈 배가 걸려있다지 빈 배가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내 말 이해되지? 빈 배가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된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졸라 슬픈데 배도 졸라 울고 있다 하면 감정 이입이 맞겠지.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걷고 있는데 빈 배가 옆에 끼 걸려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일단 감정 이입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뭐냐? 빈 배를 딱 보면 어때? 뭔가 슬픔이 더 부각되지. 이런 거를 감정이 이입된 건 아니지만 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자연물이다. 혹은 화자의 슬픔을 암시하고 있는 자연물이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기억하면 시험장에서 못 써먹어. 세 개로 나눠. 감정 이입의 자연물, 대조의 자연물, 이입도 대조도 아니지만 감정을 심화시키는 자연물. 이런 장치, 배경적인 세팅. 그래서 여기 있는 감정 이입 같은 경우는 대조하고 이입은 말 그대로 의인화, 실제 감정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 감정 심화 암시는 그냥 배경의 기능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원래 문학 작품에서 가장 세련된 표현이 사실 이거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좀 문학적인 독해력과 문해력, 그리고 그 문맥을 통해서 상황을 유추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걸 알거든. 이게 문화인들만 아는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진짜 명작일수록 있지. 정말 명작일수록 그 슬픔을 표현할 때 그 슬픔이 직접 표출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슬픈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주인공이 웃고 있어. 주인공은 다 옅은 미소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담배 연기를 쫙 뿜으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발을 탁 차. 근데 옆에 빈 배 한 척이 끼. 그럼 카메라가 그걸 탁 찍어. 그럼 이제 카메라 줌이 딱 되면서 이제 그 배가 그냥 영화가 딱. 주인공은 웃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다 너무 슬프다. 이 장면 진짜 너무나 슬픈 장면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심화의 자연물이라고. 근데 얘가 왜 이게 어렵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서의 직접 표출이 제일 1차원적이다 이 말이야. 초등학생 내지는 좀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빈배를 찍는 게 왜 슬픈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만화 같은 건 있잖아. 그런 이 감정 심화 암시의 자연물이 잘 안 나오고 무조건 사람 표정이 클로즈업 돼. 그 다음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애기들이 어떻게 쟤 슬픈가 봐. 근데 이제 좀 뭔가 문학 작품을 많이 좀 감상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아름다움을 좀 느끼지는 또 않는 경우가 많고, 그지? 그래서 이 감정 심화의 자연물들이 배치가 되면서 문학 작품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훨씬 더 뭔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 감정 심화의 자연물을 자주 출제한다.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개로 좀 나눠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빈 배는 객관적 상관물 빈 배는 객관적 상관물은 맞아. 화자의 감정을 뭔가 부각시키기 위해 가져온 자연물은 맞는데 이입은 아니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란 말이야. 그냥 외우면 안 돼. 이건 이입은 아니다. 이건 이입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감정 심화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좀 이해를 수반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감정 이입의 자연물과 감정 이입이 아닌 자연물들을 구분할 수 있겠지. 왜 내가 이걸 이렇게 깊게 얘기하냐면 맨날 시험에서 빈배에다가 밑줄 쳐놓고, 특히 내신 시험에서 빈배에 밑줄 쳐놓고 이 빈배와 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연물은, 혹은 이 빈배와 동일한 기능을 하지 않는 자연물을 해서 요거 세 개를 막 나눠서 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너가 요걸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빈배가 걸려있는 거 기억을 하고. 자,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해가 지고 있어. 시간이 저녁이 됐단 말이야. 이제 시간이 저녁이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고. 아까 산에서 강으로 이동했어. 산은 올라가고 강은 이제 물길을 보고 있었어. 임금한테 가려고. 자, 이 강가에서 뭐가 됐다? 저녁이 됐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 산은 뭐야? 낮이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기억하지? 1월이 어둡건이라고 했잖아. 여기 보이지? 1월을 어찌 보면 산천이 어둡거니. 그럼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어두워서는 이 진짜 물리적인 날씨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밤이라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은 낮인데 어두워서는 이 나라의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나라의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은 강가에서 물가에서 저녁이 되고 이제 산에서는 낮이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되겠다. 시험 문제들 중에 산천이 어둡건이라고 했으니까 산을 올라갈 때 이미 저녁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오답선지지. 그때는 낮이었고 여기 있는 강가에서 저녁이 왔다라고 정리하는 게 옳다. 자, 님 쪽의 소식이 더욱더 멀게 느껴지는구나. 자, 초가집 찬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이제 그냥 읽으면 안 돼. 선생님, 공간의 이동이 또 드러났네요.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정리해. 산,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모첨이야. 모첨은 초가집의 고어다. 옛날 말이다. 산에서 물가에서 모첨으로. 이때는 낮이었고 여기에 저녁이 됐고, 자, 여기다 네가 써봐. 뭐라고 써야 돼? 밤중이 됐다. 이렇게. 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의 정서는 어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움의 정서가 점점 심화되어 있고 하루 종일 빈틈없이 생각하고 있다. 임을 정말 빈틈없이 생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 집에 왔더니 올 사람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어. 벽 중간에 등이 탁 켜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뭐야? 감정이입은 아니지만 나의 감정을 무언가 쓸쓸하게 암시해주고 무언가 심화시켜주는 그런 배경의 기능을 한단 말이야. 이 반벽청등 역시 빈대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심화시키는 이 쓸쓸함의 감정을 암시하는 자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등이 다. 그러니까 이게 정철이 정말 글을 잘 쓰지. 그냥 감정이입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감정을 심화하는, 감정을 암시하는 그런 자연물들도 배치하면서 배경까지 딱 세팅을 해놓고 하루의 흐름을 쫙 정리를 하면서, 그치? 슬픔의 깊이를 탁 드러내는데 은은히. 그리고 어때?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녀 데려와서 감녀가 물어보고 을려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서성이니. 자, 이게 하루의 압축적 서술이야. 하루가 압축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하루 전체가 산을 올랐다가 내려오고 강가를 헤매고 서성이고 있다. 이 하루의 압축적인 요약이 좀 드러나고 잠깐 역진하여 기진맥진하여 잠에 들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임을 봤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할게. 이제 거의 끝났어. 자, 고전시가 꿈의 기능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 나오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느냐. 1번. 알지? 꿈을 꾸면 꿈속에서 내가 원하던 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런 이별의 작품에서 이제 울다 지쳐 잠이 들면 그 꿈속에 누가 나와? 이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꿈인지도 몰랐죠.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임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그지? 처음에는 욕망, 원하던 바가 해소돼. 실현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박정현의 꿈에라는 노래가 있어. 그 나중에 들어보면 거기에서 꿈속에서
날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래서 욕망이 이렇게 해소되면서 뭔가 갈등이 다 해소되는. 근데 이 꿈이 진짜 문학적으로 어떤 슬픔의 깊이를 배가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알지. 꿈에서 깨면 어때? 아, 꿈이었구나. 오히려 갈등이 심화된다. 그렇지? 오히려 갈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욕망이 해소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꿈에 관련돼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 스승과 제자의 대화야. 잠에서 깬 다음에 제자가 울고 있어. 그 스승이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제자가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이 궁극적인 기능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거. 우리가 꿈이 나오면 비단 송민국뿐이 아니라 앞으로 유배가사에서 꿈이 나오고 이별의 작품에서 꿈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시상이 전개될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두면 좋겠다 이 말이야.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꿈속에서의 님이 굉장히 수척해 보인다 이거야. 걱정했으니까. 마음에 먹은 말씀, 그러니까 사랑의 말이겠지.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아뢰자고 하니, 그러니까 아뢰려고 하니, 내가 사랑하는 님을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마음속의 말들을 다 꺼내려고 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 말씀 있지, 말씀. 이거 누구의 말이냐면 임의 말이야. 임의 말이 아니라 화자의 말, 화자. 이거 말씀이라고 써 있어서 임금의 말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알지? 중세문법에서 말씀은 높임말이 아니야. 그냥 말의 씀, 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말하려고 하니 이렇게 읽는 거야. 이 말씀이 화자의 말을 의미한다는 거. 임금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그림의 표현을 하려고 하니 눈물이 연달아 나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알지? 내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사람 만났어? 마음속에 있는 말 하려고 했는데 어때? 복받쳐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말이 안 나오다가 감정을 못 이겨서 목이 메어오고 있다. 그치? 완전히 슬픔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야. 뭐 반성문 치고는 거의 예술 그 자체다. 그치? 예술 그 자체야.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지 이 닭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래서 이 개성이 또 하나의 어떤 임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또 방해물이 또 될 수 있다는 거. 잠은 어찌 깨었는지 그만큼 안타깝다. 아쉽다.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꿈의 기능. 허사로다. 이미 어디 간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거 확인하시고. 갈등의 심화. 자,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다. 쓸쓸하네. 차라리 사라져서 자, 분신이 나왔다. 나골이 되고 싶다. 달이 되고 싶다. 달이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춰주고 싶다. 달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 과거에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헤드라이트도 없고 간판들도 없고 달이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기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이 돼서 임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누구야? 감녀가 각시님, 달도 좋은데요. 좀 비가 되세요. 비가 되셔서 임에게 시원하게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왜 달보다 비가 되라고 하는가? 둘 다 사랑은 맞아. 우리 고전시가에서 비는 백성들의 농사를 도와주고 굉장히 시원하게 내리는 그런 이제 존재란 말이지. 그래서 둘 다 임에 대한 사랑은 맞거든. 근데 왜 비가 되라고 하냐면 비는 이미 느낄 수 있잖아, 몸에 닿으면.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은 비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철이 이 작품을 쓴 이유를 은근히 드러내는 거기도 하지. 내가 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은은한 달빛처럼 임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임금님, 저 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송민곡은 이런 작품이야. 한의 정서가 아주 깊게 드러나 있지. 이게 50의 낙향에서 밤마다 선조를 그리워했단 말이야.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까 장난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반성문이다 혹은 정철이 너무 좀 아첨하는 임금께 아첨하는 그런 글이다 라고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철의 실제 기록들을 살펴보면 누구보다 강직하고 누구보다 성품이 곧고 타협할 줄을 몰라서 주변에 친한 정치인들이 많이 없었다고 해. 그러니까 같은 편이어도 항상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리고 워낙 강직한 성품이어서 주변에 적이 많았다는 거야. 누가 부탁해도 들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정철이 그만큼 적이 좀 많았는데 유일하게 정철의 편, 정철이 자기 스스로 유일하게 사랑하고 무조건 믿고 했던 사람 선조 한 명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정철이 그렇게 항상 곧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믿어주는 임 한 명 때문이었던 거야. 그래서 선조의 굉장히 어떤 충의 정서를 진심으로 가지고 있다. 실제로 아까 정철이 10살 때 궁궐에 쫓겨났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사면 받고 내가 이제 정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또 선조한테거든. 그래서 선조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선조를 정말 믿고 따르고 사랑했다. 그러다가 이제 선조한테 미움을 받고 창평에 내려오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이제 맺혀 있겠어, 이 슬픔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 한양에서는 정철을 또 얼마나 모함을 계속 하고 있었겠냐고. 정철 저대로 두면 안 된다. 서인의 당수고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숙청하셔야 한다라는 상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정철도 정철 나름대로의 방어를 한 거야. 나 당신에게 진심이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는 거 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이런 것이다. 이게 단순히 어떤 아첨하고 임금께 잘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는 정철이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삼위인곡의 속편인 송민곡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이제 삼위인곡 1 그리고 송민곡 2잖아. 우리가 본편과 속편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자, 삼위인곡은 일단 시간의 흐름이 계절로 드러나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동하는 것이고 송민곡, 이 삼위인곡 2에서는 낮, 저녁, 밤중, 새벽까지로 시간의 흐름이 조금 더 콤팩트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삼위인곡에서는 중요했어. 봄에는 동풍,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서리, 겨울에는 빙설이었다. 반면에 송민곡에서는 이제 공간적 배경, 산, 물가, 모첨, 모첨에서 새벽까지 쭉 있는 것이 이렇게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좀 중요했고, 자, 삼인곡에서는 계절마다 임에게 보내는 선물이 정해져 있었지.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임을 위해 지은 옷, 가을에는 청광, 겨울에는 봄볕, 이런 것들을 임에게 보내주고 싶어하는 그런 시상전개 방식이 드러났다. 자, 송민곡 같은 경우는 이제 임에게 보내는 선물보다는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좀 잘 드러나 있었어. 낮에는 구름과 안개가 나와 1월 사이를 막았고 저녁에는 바람과 물결이 물가에 몰아치면서 내가 한양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지. 밤중에 돌아와서 모첨에서 있다가 새벽에 닭소리가 들리면서 결국에 임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채로 잠에서 깼단 말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인곡과 송민곡을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위인곡 같은 경우는 나비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 나비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송민곡 같은 경우는 대화적 구성을 사용하면서 나 달빛이 될래 라고 얘기했더니 감녀가 그러지 말고 구준비가 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또 체크를 해줘서 자, 3인국 같은 경우는 독백이었다. 반면에 송미인국 같은 경우는 나궐이 될래 그러지 말고 구준비가 돼 대화였다. 가장 중요하게 독백이고 대화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인국, 송미인국을 같이 나란히 두고 좀 살펴봤고 송미인국 잘 대비해서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랄게. 너무 고생했어. 종현쌤이었어. 안녕.